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자, 우리가 만나는 날이 일주일 또 미뤄져서 쌤은 인강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 수업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수업은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국어 미래엔 중에 2학기 하 1단원 사실은 6단원이죠. 6단원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미래인이 아닌 친구 혹은 이제 다른 타 부교재로 진도를 나가는 친구들은 쌤이 지금 별도로 연락을 해서 따로 진행을 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일단은 미래인 1단원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은요. 지금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둘 중에 하나 준비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띄워져 있는 저 화면은 평가 문제집입니다. 평가 문제집을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쌤이 유튜브를 확인을 해보니까 조회수가 너무 낮아요. 쌤에게 수업을 듣는 그 영상을 봐야 하는 친구들의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왜 인원이 안 될까?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차례차례 수업을 얼른 들으셔야 진도가 빠지는 거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자꾸 미뤄지다 보면 나중에 알잖아 우리 나중에 들어야 될 양이 수업을 들어야 할 양이 공부해야 할 양이 너무 많죠. 네, 지금 얼른 앞에 거부터 해서 빨리빨리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수업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 봐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에 물론 미래인을 한다고 해서 시험 범위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여기 6단원은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추세라기보다는 원래 들어가요. 6단원은. 왜냐면 좀 놓치지 말아야 할 좀 비중이 높은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우리가 처음 고등학교 입학한 국어상 1단원 미래인 기준으로 했을 때 1단원에서 보시면 문학의 4가지 갈래라고 할 수 있는 시, 소설, 수필, 희곡 한 작품씩 들어가 있었죠. 뭐 슬픔이 기쁨에게, 뭐 파수꾼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2학기의 1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6단원은요. 각각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고전 시가문학, 그 다음 고전 산문문학, 그 다음 이제 현대 시가문학, 현대 산문문학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작품들이 굉장히 좀 비중이 높은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너무 유명하고 인지도가 너무 높은 작품이다 보니 사실 모의고사에서 출제될 뭐 이게 수능에 나올까요? 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나오기가 좀 그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2년 넘게 국어 공부를 해야 하니까 수능 볼 때까지 그 문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기본 근간들이 될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6단원에 있는 작품들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작품들을 집어넣겠죠. 시험 범위 외부 지문 플러스 외부 지문은 뭐 당연한 얘기고 그거 외에도 진도를 조금씩 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쌤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이제 여기로 넘어온 건데 왜 이 수업을 전 수업을 인강 수업을 꼭 들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조 수업을 하다가 지금 인강 세대에 들어간 거죠. 시조 수업이 지금 보시면 4가지 챕터로 해서 맨 처음에 그 지조, 절개, 우국, 모요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가 뭐 사랑과 미안. 챕터 1이 자연 친화적인 내용 나왔고, 챕터 2가 지조, 절개, 우국 나왔고, 챕터 3에 이제 사랑과 그리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6단원을 보시면 6-1단원에서 작품이 3개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2개가 시조입니다. 그리고
그 두 시조는 다 그 시조 수업에서 이미 다뤘던 작품이에요. 그 말은 이 시조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 시조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엮여 나올 수 있는 외부 지문들도 다 그 인강 수업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조 챕터 1, 2, 3, 4 하셨던 것 중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직까지 접해본 작품들이 많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항상 시험에 끝나면 이제 호소를 하는 게, 쌤, 교과서에 나온 거 혹은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해준 것은 열심히 해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부 지문과 엮여서 나오는 수능형 문제를 틀렸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친구들은 방법이 없어요. 많은 작품을 접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겠죠. 많은 그 작품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당연히 배경 지식도 쌓이거니와 작품을 분석하는 이제 눈이 생기는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번에 여기 시조 작품 2개도 다 했던 거고, 그렇다면 그 주제와 엮여서 외부 지문도 학원 교재에서 나왔던 그 수십 개의 시조 중에 나올 확률이 매우 크겠죠. 그죠? 앞에 지금 사설이 좀 길긴 한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 학원에서 전에 수업 들었던 거,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인강들, 기존 시조들 수업 꼭 놓치는 거 없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세 작품 중에 6-1에 있는 세 작품 중에 하나, 제방매가도 쌤이 수업을 했던 거죠. 그때 기말고사 끝나고 쌤이 수업을 했던 작품인데, 맞죠? 그 수업을 못 들으셨던 친구들은 오늘 더욱더 집중해서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시고요. 그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을 떠올리며, 내가 그때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쌤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었네, 혹은 다 기억이 나네 등등, 어쨌든 간에 계속 기억을 되짚어가며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원래는 우리가 그 자습서로 진도를 나가는데 파일이, 지금 자습서 파일이 어떻게 된 건지, 쌤이 갖고 있던 개인 파일이 뻥 나갔어요. 지금 자습서 파일이 안 열려요. 뭐 문제가 생겼대. 좀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오늘은 평가 문제집 PDF 파일을 놓고 지금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어차피 여기 앞부분 할 때는 평가 문제집이 없는 친구들은 뭐 필기를 하시거나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본문은 어차피 동일하니까 자습서를 펴시든 평가 문제집을 펴시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맞죠? 자, 지금 평가 문제집 진도부터, 평가 문제집으로 진도부터 나가겠습니다. 6-1단원이에요. 자, 6-1단원에 보시면 지금 제목이 옛 노래 세편 감상하기죠. 6단원의 제목은 한국 문학의 흐름 이렇게 되고, 이제 6-1단원의 제목은 옛 노래 세편 감상하기 그랬습니다. 노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운율이 있는 시가문학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떤 작품들이 등장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필수 개념 특강, 평가 문제집 8페이지입니다. 필수 개념 특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서정 문학의 흐름. 자, 여름방학 때 쌤하고 수업했던 친구들은 다 고대가요부터 한 번씩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간단하게 다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가요로부터 시작을 하여 삼국시대에는 향가와 한시, 고려시대에는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 우리 여러 개 했어요. 그 다음 경기체가,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러면서 했죠. 그 다음에 시조가 시작되었고 한시도 계속해서 쓰였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니 조선 전기의 악장, 그 다음 언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4조 특강까지 한 시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약간 미쳐버리게 만들 것 같았던 그 가사들, 그죠? 거기에 플러스
조선시대 한시는 따로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시는 꾸준히 쓰이겠죠. 당연히 쓰이고 있겠죠. 그래서 한시 등이 창작이 되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근대시와 현대시로 넘어가서 발전을 하였다. 그래서 쌤이 고전문학이냐 현대문학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1894년에 가부개혁이 일어났던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쯤을 이제 고전자를 붙이고 그 이후 작품은 현대자를 붙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갑자기 가부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문학이 완전히 탈바꿈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1890년도에서 9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이제 고전자를 붙이고 이후에는 현대자를 붙이고 맞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1단원 6-1에서 배울 작품 중에 첫 번째 제망매가는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향가라고 되어 있죠. 거기 향가의 개념과 특징이 있죠. 자, 그럼 향가가 어느 시대? 삼국시대다. 자, 신라시대까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배울 이 제망매가는 신라시대의 작품입니다. 되죠?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향가가 뭔가 봅시다. 향가의 개념과 특징. 자, 개념이 뭐가 나와 있느냐? 향찰로 기록된 신라 때의 노래이다 그랬습니다. 향찰.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학교도 있고 안 배운 학교도 있을 텐데요. 자, 향찰이 뭔지 거기 나와 있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왔답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가 이때는 아직 우리만의 문자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자를 사용을 했는데 정통적인 한자를 빌려온 것이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만을 빌려옵니다. 문법적인 거 말고요. 딱 소리와 뜻만 딱 빌려서 어떻게 쓴다? 우리말을 국어 어순대로 한자를 빌려왔으나 국어의 어순대로 적은 표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그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 라고 했다면 그때 이야기했죠.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거의 음과 뜻을 빌려옵니다. 어떻게 음과 뜻을 빌려오느냐? 자, 그때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단어는 한자의 뜻을 빌려오고 실질적인 뜻이 없으면 그냥 소리만 빌려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인 뜻이 있는 나, 학교, 간다 할 때 이 가, 뭐 요런 정도는 뜻을 빌려옵니다. 예를 들어 나 아자를 쓰고요. 학교는 학교 그대로 한자 쓰면 되고 가다는 갈 거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나머지 는, 에, 다 이런 거는 실질적인 뜻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는 같은 경우에는 은자, 한자가 없네? 그럼 예를 들어 숨을 은자를 빌려와서 나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 학교에 애자? 사랑애자로 할까? 사랑애자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다자는 뭐 마늘 다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장, 한문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을 그대로 한문처럼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뜻은 뜻대로 소리는 소리대로 분류를 해서 해석을 하시면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한문 문장으로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찰이다. 향가는 이 향찰로 쓰였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향가는 4구체로 시작이 됩니다. 자, 4구. 4줄로 되어 있다는 얘기. 하나, 둘, 셋, 4줄. 4줄로 된 초기 향가. 자, 초기에는 4줄이었다. 민요, 동요가 정착된 것으로 본다. 자, 민요와 동요의 특징은 뭐냐? 일반 백성들이 흔히 불렀다라는 거게 되겠죠. 일반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다가 맞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글로 정착을 시킨 게 바로 사구체 향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구체로서는 너무 짧아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 담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2절 형태로 사구체에다 사구체를 하나 더 붙이자. 그러니까 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자. 이 형태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구체 향가가 등장을 해요.
자, 팔구체항가는 팔굽, 8줄로 된 형태고 중요한 건 뭐냐면 19체로 가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 형태다. 그러니까 팔구체는 사실 많은 작품이 남아있지 않은, 그 많은 작품이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4구체에서 19체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밟고 지나간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 정도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19체 형태입니다. 우리가 배울 제막매가도 이 19체 형태고요. 대부분 19체 향가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자, 19체 향가 보세요. 19, 총 10줄로 된 가장 정제된 향가다. 정제됐다는 건 모양이 가장 잘 다듬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19체가 나오니까 향가라는 문학 형식이 완성된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3단 구성을 보입니다. 3단 구성을 어떻게 보이느냐. 자, 요 4구체, 8구체를 생각을 하시면 3단 구성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어떻게 돼? 처음에 일단은 첫 4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맞죠? 자, 여기가 첫 번째. 자, 그 다음 8구체로 생각을 하시면 4 플러스 4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요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두 줄, 하나, 둘. 이게 세 번째. 요렇게 생각을 하셔서 내용상으로 이렇게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낙구 첫머리에, 낙구는 요 부분이겠죠. 낙구 첫머리 어디라고 왜 돼 있냐면 구행. 맞죠? 이 부분에 9번째 줄 첫 번째 첫머리, 첫 음절, 첫 어절에 아으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감탄사가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 시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처음에 이 첫 번째가 시조가 총 3줄이죠. 하나, 둘, 3개인데 시조의 총 첫 번째 초장에 영향을 주고 이 두 번째 4개 줄이 시조의 중장에 영향을 주고 마지막 이 2개, 마지막 9행과 10행이 시조의 중장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아까 여기에 감탄사가 많이 등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조에서도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까지 여러 작품들에서 이게 증거로 남아있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어절에 3음절은 지켜줘야 되겠으니까 뭐 아는 안 되고 뭐 어지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감탄사들이 들어가거나 실제로 아이를 부른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통 운율을 많이 운율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는 어쨌든 시조를 보다 보면 아희야 아이 엄청 부르죠 맨날. 그 아이야 부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갔니? 지우개가 없네요. 이럴 수가. 원장님이 지우개를 지우셨네. 손으로 문지르고 진행해야지 뭐. 자, 내용을 보세요. 내용은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임금과 신하. 맞죠? 그 다음에 추모. 추모는 동그라미 별표를 쳐 놓으십시오. 왜 추모에 별표를 쳐 놓느냐? 우리가 배울 이 제막매가도 바로 추모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다음 연모. 연모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다양하지만 일단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대요. 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신라시대입니다. 맞죠? 신라시대 때 종교는 바로 불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님, 승려, 그죠? 그 스님들은 굉장히 계급이 높고 학식이 뛰어나고 그런 분들이었어. 조선시대 때 스님과는 승려와는 완전 다른 처우를 받게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문학 작품을 남긴 그 지배계층이 스님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울 이 제막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울 이 제막매가도 월명사라는 스님이 쓰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은 그 신라시대의 국교였던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주술성을 띠고 있는 것들도 많다. 주술성.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마법의 주문이라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하게 노래를 부르면 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술성을 띠는 것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됐고요. 작가를 보시면 일단 승려. 자, 그 다음에 화랑, 알죠? 화랑. 그 다음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많이 썼어. 하지만 현존하는 작품들에서는 누가 제일 많다? 승려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승려의 작품들, 향가는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책에서 공부하신 작품들은 거의 다 승려들의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사람의 작품이 잘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역시 승려의 작품이죠. 자, 의의를 봅시다. 일단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자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시도 아닙니다. 맞죠? 한자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온 차자이지만 차자라고 합니다. 자, 차자의 표기 방법을 사용을 한 것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문법 자체는 우리나라의 문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문법을 사용을 한 것이다. 차자 문학이지만 우리 고유의 문자인 향찰의 기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향찰로 표기를 함으로써 외래 문화를 일방적으로 100% 수용을 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한 우리 민족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의의를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시조 나왔습니다. 이제 시조. 여러분들 시조는 너무나 이제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려 4주에 걸쳐서 시조를 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시조에 대해서는 쌤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시조의 개념과 전개 양상. 개념부터 고려 후기 때 발달을 합니다. 고려 중기에 처음 시작을 해서요. 고려 후기에 발달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형시가 되겠습니다. 고유의 정형시, 정해진 형태가 있어요. 고려 후기의 신흥 사대부들이 유교적 관념과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을 텐데, 중학교 2학년? 이때부터 배우셨을 텐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3장 3줄이죠. 그 다음에 6, 9, 그 하나의 줄, 하나의 장을 2개씩으로 끊으면 총 6개가 되겠죠. 그래서 6개의 9, 그리고 글자 수는 45자 내외였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죠. 첫 번째 초장, 두 번째 중장, 세 번째 종장,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끊어진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구절. 그래서 3장 6, 9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글자 수가 3, 4, 3, 4, 3, 4, 4, 4, 3, 5, 4, 3 이렇게 되죠. 기본적인 글자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가능하다. 맞죠? 가감이 가능하지만 하나만 안 돼. 뭐만 안 돼? 여기 세 번째 나와있죠?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된다. 자, 얘가 초장, 얘가 중장, 얘가 종장인데 맞죠? 종장의 첫 음보. 자, 첫 음보야. 음보는 3음절로 고정을 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보율은 어떻게 돼 있대? 4번 끊어 있대. 하나, 둘, 셋, 넷, 3, 4, 3, 4. 4번 끊어 읽으니까 당연히 4음보. 음수율은 3글자, 4글자인 3, 4조 아니면 4글자, 4글자인 4, 4조가 기본이다. 하지만 물론 여기서처럼 약간의 변주는 당연히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종장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된다. 요거는 이제 보셨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시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 전개 양상을 한번 봅시다. 자, 고려 후기 때 이방원이나 정몽주 같은 4대부 계층이 주요 작자층이었다 그랬어. 자, 이방원과 정몽주 하면 어떤 게 제일 유명합니까? 자, 벌써 시간이 좀 흘렀지만 육룡이 나르샤,
거기서 유아인이 이방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쌤이 그 드라마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명작이었다고는 하던데요. 자, 어쨌든 그 드라마에서 보시면 이방원하고 정몽주하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원은 그러니까 이성계파죠. 정몽주가 너무나 훌륭한 학자이고 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어. 조선을 건국을 하는데 같이 뜻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를 뭐라 그럴까 지켜야 한다고 해야 될까? 절대 고려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바꿔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때 얘네가 주고받았던 바로 시조가 그 유명한 게 이방원의 뭐야? 하여가죠.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그죠?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더하리 막 나오죠. 자, 그랬더니 정몽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단심가로 대답을 하죠. 단심가로 뭐라 그래? 이 몸이 죽고 죽어. 제일 유명한 작품이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그죠? 백골이 침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뭐 그 작품이 있죠. 그런 식으로 고려 후기 때는 4대 부계층, 아직 일반 백성들까지 내려오지 않았어. 4대 부계층들이 주요 작자층이었다. 자, 유교적 충의사상 노래한 시조들이 많았고, 또 고려 충신들의 절이가 나는 절대 고려를 버리지 않겠다. 자, 우리 여러분들 시조 공부하신 것 중에 챕터 2에서 보시면 고려 시대 그 작가들이, 작가라고 하면 되나? 고려 시대의 선비들이 쓴 작품들 중에 여러 작품들이 바로 이 절이가에 해당을 하겠죠. 있었잖아. 누구 있었니? 이계 뭐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보시면 그게 고려 충신들의 절이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고려 충신들이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결국 막지 못하고 이성계가 왕이 되어 조선이 건국이 되었죠. 조선시대가 이제 전기와 후기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기와 후기는 보통 뭘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임진왜란, 양란이라고 하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592년에 임진왜란과 30몇 년 후에 1630몇 년에 일어난 이 병자호란,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요. 시대적인 흐름도 그러하고 혹독한 전쟁을 2번이나 겪은 백성들의 상황도 그러하고 하다 보니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조선 전기 때는 보세요. 먼저 사대부 양반 계층이 주요 작자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누가 포함돼? 쌤이 황진이 수업할 때 이야기했죠. 황진이, 뭐 계랑, 흥랑 뭐 이런 기생들이 나옵니다. 기생들은 단순하게 술을 따는 여자들이 아니라고 했어. 거의 종합 예술인이라고 했어. 왜? 양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당연히 기생이고 뭐라 그래야 돼? 잔치를 벌여야 하니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뭐 악기도 연주 잘하고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생들 중에도 특히 황진이 같은 문학적으로 훌륭한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여자들이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사대부 양반 계층에다가 황진이와 같은 기녀들이 새로운 작자층으로 등장을 한다. 물론 제일 유명한 건 황진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 사대부 양반 계층, 쌤이 맨날 이야기합니다. 사대부 양반 계층의 작품은 주제가 항상 크게 2가지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 그 주제가 2가지가 뭐였어? 하나는 유교적 충의사상, 임금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지, 맞죠? 자, 그 다음 또 뭐야? 하나는 우리 시조 챕터 1에서 배웠던 자연층을 듣는 거, 자연, 요런 거, 맞죠? 그런 거를 노래하는 가운데 이게 조선 전기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뭐가 추가된다? 기녀의 작품들, 아까 이야기한 황진이 같은 사람들의 작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애정, 내 님은 왜 안 오시나 뭐 이런 거 있죠? 님이 나를 언제 찾아오시려나 뭐 이런 작품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언제까지? 조선 전기 양란 전까지, 맞죠? 자, 이제 시대가 쭉 흘러 조선 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단 제일 크게 원인이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2가지 전쟁 때문 플러스 전 세계적인 그 흐름에 맞춰 플러스 또 우리나라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되겠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지금은 뭔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거나 새로운 뭐 제도가 만들어진다거나 하면 인터넷으로 뿅 하면 전 국민이 순식간에 알게 되죠. 하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때 당시에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해서 반포를 하죠. 근데 그게 쫙 다 퍼져서 일반 백성들까지 그 글을 다 알게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때는 이제서야 이제 많은 백성들이 글자를 알게 되니 문학 작품을 향유할 줄 알게 되었고 또 직접 쓸 줄 알게 된 거야. 맞죠? 자, 일반 백성들이 쓰다 보니 정형식은 너무 짧아. 난 그리고 정해진 형식 지켜지는 거 안 좋아해. 맞죠? 정해진 형식 지키면 뭐해? 사는 거 별 힘든데? 뭐 별반 좋은 거 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 사설시조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사설시조들의 작가는 대부분 누구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배계층이 아닌 평민계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설시조가 등장을 했고 사대부 양반층, 자 원래 쓰던 사람들 계속 씁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안 쓰는 거 아니잖아. 어쨌든 이 사람들에다가 아까 이야기한 평민들이 사설시조 많이 썼다라고 했고 기녀들도 계속 꾸준히 썼겠죠. 등 다양한 작자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자층이 다양해지면 주제도 다양해지겠죠. 아까 유교적 충의사상에서 온 이 우국충정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자연민, 여기도 자연에서 즐기는 흥과 여유 이어지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평민층은 어때? 더 구체적이고 더욱 솔직한 감정들을 노래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현실 풍자, 아이고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도 이 나라에 사는 이유는 당신네들이 우리들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전쟁 때 보니까 야 니들은 먼저 도망가더라 우리 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지배계층에게 불신이 생긴 거야. 그리고 지배계층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다는 게 알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야?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매관매직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어때? 평민계층 중에서 돈 많은 부유한 상인계층이 생겨나고 하면서 족보를 사고 직군을 사고 가문을 사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반이라는 것이 지배계층이라는 것이 별 볼 일 없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풍자를 하고 특히 더욱 솔직해진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많아진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끊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문제가 있어서 뿅.